반중 정서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국민 정서를 감안한 듯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구촌 화합의 장이어야 될 북경올림픽이 이게 자칫 동네 잔치로, 중국 동네 잔치로 이렇게 좀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 편파 판정에 대해서 우리 중국 체육 당국이 또 중국 당국이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올림픽의 기본 정신이 공정성인데 이거 훼손해 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 혹시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구촌 화합을 해치는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그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그 분노와 그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우리 선수들의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정한 그 스포츠의 룰을 배워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번 그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예,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발언 들어봤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석연찮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국은 더티 판정을 취소하고 우리 금메달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성철 교수 어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정말 열불나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었고요. 참 저렇게 상처받은 저 젊은 선수들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느냐, 거기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좀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하 단장, 네. 우리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 중국 선수들이 앞에 1, 2등으로 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맨 뒤에 쳐져 있는데 계속 앞으로 못 치고 나오게 막 교묘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바퀴째 이렇게 코너를 도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딱 1등까지 올라가는데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 쇼트트랙 굉장히 재미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이었어요. 중국 선수들 2명이 코스를 돌면서 약간 외곽으로 빠지니까 그 인코스를 확 차고 들어갔는데, 예. 야, 이게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기술이구나. 그러니까요. 딱 생각했는데 웬걸 이게 아니라고 하고 뭐 노선을 늦게 갔다고 얘기하니까, 야, 이게 해도 너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중국이 그래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걸 한번 좀 느끼면서 하계 동계 올림픽 다 치른 나라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정말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룬 국민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양문석 본부장,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어요? 지금 성질 같아서는 그냥 다 철수를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저도 성질 같았으면 철수를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도 우리 선수단이 고려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동안 피땀 흘린 다른 종목의 많은 선수들과, 그다음에 아직까지 게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더 좋은 성적으로 이기면서 복수하자,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가 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진짜 중국에서 분노하면서도 예. 목소리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출을 258조를 했고 수입을 갖다가 178조를 했고 무역 흑자가 78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중국 끌어안기라고 이제 계속 해왔고, 대신에 또 야당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이제 지적을 해왔는데, 이 가운데 선상에서 어떤 우리의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들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영역에 있어서 발생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나서서 저 부분에서 공격하기는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체육계 안에서 저 부분을 이제 처리해 나가는데 뭐 기분 같았으면 그냥 철수하자 하고 싹 해갖고 우리끼리 제2의 이 게임 한번 하자. 예. 평창도 조금만 있으면 뭐 빨리 수선해갖고 평창에서 한번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이 부분 또한 올림픽을 바라보고 4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피땀 흘려왔던 그 노력들을 쳐다보면 철수하기도 참 모독자는 영역이 있더라. 그런 생각이 예. 박원석 단장이 이제 스포츠하고 정치는 물론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워낙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이준서 선수인가요? 거기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연달아서 결승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분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동계올림픽을 주최국 스스로가 망치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 중국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이 4년간 이제 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했는데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판정에 의해서 부당하게 상처받는 게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대목이고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고 스포츠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국민 감정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반중 정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다가 예.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대선 후보들이 또 그렇다 그래서 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거나 또 혐오를 부추기거나 이런 방식으로 득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예. 어쨌든 정당하게 스포츠맨십을 어긴 거에 대해서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또 외교나 정치나 경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또 냉정하게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성철 교수, 올림픽이 언제 끝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날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2주 정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대선 기간하고 겹쳐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고 만약에 야 이거 너무한다 막 이런 느낌이 이어진다면 분명히 대선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향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내일 또 쇼트트랙 운동 경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일도 저런 일이 또 한번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폭발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이 반중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엔 친중 정권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인민망에 민주당 정권에 계셨던 많은 유력한 정치인분들이 중국어로 중국 인민들에게 인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은 야 국민들이 이거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서 예. 상당히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대선에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예.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원석 단장 지금 보면 여야 후보가 다른 공약은 거의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입장들이 많이 갈립니다. 지난번 토론에도 보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나라부터 갈 거냐 이걸 놓고도 각 후보들마다 답이 좀 다르고 외교 안보 분야에 좀 서로 차별성이 있는데 반중 정서에 이렇게 좀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권에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올림픽 과정에서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부당한 저런 이제 반칙에 의한 이 메달을 중국이 가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또 이제 뭐 그 개막식에 이 뭐 문화공정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문화공정이라고 볼 수 없는 대목이긴 한데 그만큼 반중 정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논란이 된 장면인데요. 지금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큰 쟁점이 중국과 관련돼서 사드 추가 배치를 하겠다고 윤석열 후보께서 공약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입장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지난 TV 토론에서도 후보께서 비판을 했지만 저는 뭐 중국의 이런 스포츠맨십을 어기는 지구인의 축제를 망치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항의할 건 하더라도 또 외교나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굉장히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지금 이 시기에 반중 정서에 편승해서 바라볼 문제는 아닌 예. 것 같고요. 그건 그거대로 또 냉정하게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원석 본부장. 그 2002년에 미국의 솔트레이크 예. 그 동계 올림픽 때 안톤 오노 예, 기억나시죠? 헐리우드 그리고 액션. 예, 헐리우드 액션. 그리고 그 해에 우리나라 그 월드컵 국가대표들이 꼬링을 넣고 나서 또 헐리우드 액션을 흉내내면서 예, 통쾌하게 한번 대갚아줬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지금하고 또 좀 다릅니다. 정치인들이나 정치권은 미국에서 그 벌어지던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을 급격하게 줄였고 자제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그런 좀 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박원석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득표 전략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정치권은 자제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체육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투트랙 전략이 그 국민들의 그 전략적 판단과 고민 속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박정하 단장, 이제 그 대선과 이것을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앞으로 토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을 때 아마 이것도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분의 후보들이 이 건에 대해서 좀 반응한 것 아까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네 분의 후보들이 특별히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세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마음속에 다가가고 좀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다면 뭐 좀 전에 박 의원님 사드 얘기하셨지만 뭐 사드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은 날씨가 워낙 쌀쌀하고 중국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뭐 이렇게 연료를 잘 안 쓰는지 그 황사나 미세먼지 없습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시진핑한테도 미세먼지 얘기 당당하게 하시겠다고. 근데 정작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만약에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우리 정책이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해 왔던 상황이라면 지금의 저 편파적인 그 판정 논란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다가갔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 그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서시는지 여권에서 그런 점도 들어요. 만약에 저게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면 과연 여권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씁쓸한 면도 좀 있습니다. 대선 전국의 반중 정서 또 이 올림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변수가 되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번 대선에 짚어볼 게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투표일 임박해서 사전투표까지 포함해서요. 많게는 4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확진자가. 그러니까 뭐 누적이죠. 그 현재 격리되고 있는 사람까지 합쳐서. 그러면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확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정은경 본부장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또 여야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 만약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죠. 원래 투표 시간이 당일 6시까지인데 일단은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8시 혹은 6시부터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법안을 지금 여야가 함께 내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투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날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확진된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소투표 신고 시에 우편 투표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2월 13일이나 3월 5일까지 확진된 분들, 이분들은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분들은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 투표소를 이동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3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확진된 분들은요. 3월 9일 날 현 체제로서는 투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참정권을 분명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고 어제 예산안 심의 때 정은경 본부장이 분명히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윤경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확진자 분들께서 이동수단과 동선을 달리한다. 그러면 현장 투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 또 재택에 계신 분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또 확진 시기에 따라서 전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가능한 한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을 넓힐 수 있는 그 가장 적정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숙 본부장이 이제 저렇게 한다면 조금 방법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여야가 지금 거의 합의할 수 있는 영역들 각각이 발표를 했는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소 투표를 확진자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 이견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장 적정한 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단장, 만약에 확진자가 아닌 사람도 6시부터 9시까지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되겠죠. 예. 그거는 그럼 뭐 확진자 증명이 있나요? 증명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효과인데 예. 그거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근데 반드시 이거는 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정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자칫 일일 확진자가 수만 명씩 나오는데 3월 5일부터 9일 사이 확진된 분들이 대량 투표를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선거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유불리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으로서 이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되고요. 여야가 어쨌든 법안까지 냈다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대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뭐 똑같은 입장이죠? 그럼요. 이건 뭐 어쨌든 지금 여야가 뭐 대치하고 생각이 다른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든 최선의 방법이 찾아진다면 국민들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투표권 침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30만, 40만 명 정도가 만약에 투표를 못한다면 그건 사실 제대로 된 선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저희 과거에 보면은 최근에도 그 30만, 40만이 사실은 그 당선을 결정하는 경우도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아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국회 복지에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복지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인데 들어보시죠.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또 정부가 이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상당히 갖고 있는데 확진자의 경우에 투표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혹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분들이 다 정부 탓을 할 것 같은데 투표 못하면 야당 표가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도록 확진자 관리 잘 하시고 빨리 치료해서 오히려 여당 후보 찍도록 잘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고요. 반드시 김성주 간사는 그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속기록에 삭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 관리를 잘해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 가지고 지금 정치 노름하겠다는 겁니까? 김성주 의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정치 방역에 몰두해왔다는 속내를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명확한 증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성주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퇴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양문석 본부장이 이제 김성주 의원이 나중에 본의 아니게 뭐 좀 전달이 잘못됐다 해명하고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당 후보 찍게 빨리 좀 그 코로나 관리 잘해주라 이 말은 명백히 잘못한 발언이죠. 아주 잘못했죠. 예. 아주 잘못한 그 발언이고요. 반드시 사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사과하고 속기록 삭제 이야기가 그 야당에서 나왔던 부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김성주 의원과 민주당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정하 단장 저런 말은 국회 그 회의장이 아니고 김성주 의원이 정은경 청장 개인적으로 만나서 차 마시면서 해도 안 될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뭐 일단은 그 김성주 의원이 나중에 사과를 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걸 이렇게 쭉 보면 저는 그 다른 면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씁쓸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역이나 어디 다니시면서 얼마나 관건 선거, 그러니까 여당 후보 찍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입에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나 이런 좀 우스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그 점이 더 김성주 의원이 평소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뭐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봐줘도 될 듯 싶습니다. 예. 그건 우스운 생각이 진짜 우습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동안의 K 방역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비과학적이다, 그다음에 체계적이지 않다 공격을 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의 방어를 하다가 막판에 말 그대로 말실수잖아요. 그 말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이 무겁지만 이걸 갖다가 또 뭐 강권 선거, 그다음에 평소에 강권 선거를 획책했고 그리고 그것들의 흔적이 드디어 잡혔다.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좀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부적절한 발언 본인이 사과하고 또 양해해달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여당의 섣부른 해명이 또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지금 뭐 카드 사용한 것 그리고 또 사적인 심부름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 있었죠. 그랬는데 제사 음식을 또 심부름 시켰다는 의혹이 하나 불거졌고요.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데 관용차를 이용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계속 사과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적절하지 않은 그런 논란들이 제기가 됩니다. 송영길 대표 그런 얘기 했죠.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준 적이 있다. 글쎄요. 그리고 또 그러면 대리 처방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나 잘 모르니까 묻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상호 본부장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엊그저께는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은 제보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불만이 있었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의 강병훈 최고위원 이런 어설픈 해명들이 더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본인들이 직접 개입된 문제면 아마 조금 더 심각하게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요 사안은 김건희 씨 문제처럼 본인들이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어서 이 정도의 해명과 사과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것이 캠프의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번지르한 말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국민 의혹에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업무 추진비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관용차를 평상시 사적 용도로 유용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객관적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수, 음식 마련 등의 사비를 사용했다고 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 비서실의 배 씨가 정말로 이 후보의 배우자 관련 업무가 아니라 국회 소통 업무를 담당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국회 출입 등록한 사실과 출입 기록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초 자료조차 공개할 자신이 없다면 이재명 후보의 억지스러운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선대위와 주변에서 무슨 언론 보도가 하나 있을 때마다 좀 국민의 눈높이나 시각에서 맞지 않게끔 어설픈 해명을 해서 오히려 좀 사태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박원석 단장, 왜 민주당에서 저런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과 거짓을 섞어가지고 저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지지자들한테 유포를 하는데
지지자들은 그걸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거에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반복해왔던 수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긋지긋해 하는 거고 그게 지금 이런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만든 건데 저는 스스로 지금 자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논란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경기도청의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배모 씨, 성남시청에서는 7급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분이 공식 기록상에 담당했던 업무를 보면 7급 성남시 당시에는 국제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5급은 국회대관이에요. 근데 저분은 국제의전 업무를 했다거나 국회대관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시종일관 저분은 그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고 이재명 후보 가족의 서포트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런 공무원을 둘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거는 김혜경 씨가 뭐 갑질을 했다거나 황제 의전을 받았다거나 하는 차원이 논란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그 갑질 뭐 의전이나 혹은 황제 의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명백한 실체 규명과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혜경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문석 법무장 괴로우시죠? 예, 괴롭습니다. 한 열흘째 지금 계속 이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계속 갈 만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그 초기에 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혹이 불거졌고 그 뒤로 정확한 팩트 체크가 안 되면서 이제 막 그 사실과 가짜가 엉켜 들어가는 과정이 지난 이 8일 동안의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사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여러 가지 기초 자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나는 충분히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명 자료를 내야 된다라는 것들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말을 덧붙이면서 예. 오히려 그 사실관계의 문제에서 말실수 문제, 막말 문제로 지금 비하하고 있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입 다물고 있고 아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어떤 부분은 가짜 뉴스라고 이 반박하고 하는 아주 정상적인 논의 과정 속에서의 해명이 들어왔었으면 이게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남 선대위 총괄 본부장 맡고 계시죠? 예. 경남 지역 민심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이제 반등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렇게 당에서 평가를 했던데 그 뒤로 곧바로 이제 김혜경 씨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예. 또 다시 좀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쪽 여론이 어떤가요? 경남 입장에 있어서는요. 더불어민주당의 호기일 때는 별로 반응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실기일 때는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반대로 예. 윤석열 후보의 실기일 때는 대부분 침묵하고 있고요. 호기일 때는 많은 반응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경남의 그 민주당 당원들이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중앙당에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중앙당 차원에서 말실수가 나오면 상당히 저희들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좀 빠져지라 제발. 그리고 예.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실과 가짜에 있어서 가짜의 비율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박수영 국민의힘 위원이 폭로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허위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해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예. 책임 있는 단위에서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경남 쪽에 상주 예, 뭐 거죠? 사실상 오늘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 방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본부장이 없으면 화요일날 재미가 없는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뭐 박은석 위원이나 그다음에 장성철 교수나 김경진 전
이 전검사나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소리를 일일이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홀과분함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예. 그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장 교수님, 좀 예능할 때 다큐로 받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건이 터지면은요, 총괄선대 본부장이나 위원장이 각 뭐 전략기획팀이나 공보단 딱 모아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낼까? 우리 같은 입장, 같은 워딩으로 이런 입장을 내야 한다라고 정해줬어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패착인 것 같고, 사실관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배모 씨를 불러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그런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계속 언론에서 제보자의 여러 가지 제보 내용이 밝혀지면 그때그때 의원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요, 국민들에게 더 야, 민주당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못 믿겠어. 이러한 인식만 더 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이요, 말이 워딩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2월 6일 날에는 김혜경 씨 의혹이요, 국민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7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후보 열세 원인은요, 김혜경 논란인 것 같아요. 이래서 지지율이 안 올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에게 상당히 안 좋은 건 뭐냐면 희화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인터넷상에서는 김혜경 씨는 대법관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무슨 거예요. 얘기죠? 그러니까 대리 처방을 받은 사람의 앞에 대, 그리고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했다의 법, 그리고 관영차도 사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앞글자를 따서 김혜경 씨는 대법관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거든요. 희화화되는 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안 좋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정하 수석, 이번에 김혜경 씨 이렇게 논란 보면서 만약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없었고 이게 바로 불거졌더라도 이렇게 상황이 커지고 계속 논란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김건희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또 곤욕을 많이 치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더 좀 쉽게 꺼지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긴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했으면은 다 사연이 있는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 그 유명한 얘기랑 같은 건데요. 저는 뭐 장성철 교수께서 대응의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지긋지긋하게 지금까지 봐왔던 잘못된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위선, 내로남불, 나는 괜찮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번 쭉 보면요, 매 건에 대한 대응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가짜뉴스다,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가면은 나는 몰랐는데 밑에서 했다, 꼬리 자르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가서는 결국엔 이거 그냥 언론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뭐 그전에 조국 장관 사태 때도, 대장동 때도, 지금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참 국민들을 쉽게 생각했던 거. 예.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국민들을 막 해도 된다는 생각이 여태껏 지배해 왔던 거고, 그에 대한 단초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아프게 접근하고 있고, 민주당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지금 김혜경 씨 논란으로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그저께 아주 비공개로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참 궁금한데요. 김종인 위원장 뭐 사람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시기도 그렇고 또 만난 대상도 그렇고, 이상돈 전 의원도 만나서 한 긴 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상돈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중앙대학교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짐을 당신이 좀 많이 지고 가고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도 만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될까? 그리고 단일화 관련 얘기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단일화 얘기는 좀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김종인 위원장부터 해서 오늘 윤여준 전 장관까지 최근에 계속 실용적 보수 원로분들 계속 만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분들 만나서 좀 어떤 이야기 주로 경청하셨는지. 온 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또 위기 상황을 넘어서서 또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를 다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의 원로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도움 말씀도 저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찾아뵙고 또 도움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께서 또 저에게 필요한 또 이 국가에 필요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는 이재명 후보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다가 실패한 거, 흐지부지된 거, 역풍만 많이 불러온 거, 부작용 많은 거 이런 정책에 대해서 보다 과감하게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고유 지지 기반이 흔들릴까 봐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집권당에 속해 있는 후보의 어려움입니다. 그걸 2012년에 박근혜 당시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걸 과감하게 단절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빴음에도 정권을 재창출했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박근혜 후보보다는 지지 기반이랄까 여러 가지가 또 못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그 어르신들한테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면은 지금 뭐 일정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평소에 이재명 후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잘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분들은 잘했나?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만 하더라도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을 지내셨지만은 뭐 그분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계속 해오고 그랬던 분들인데 갑자기 뭐 다급해지니까 가서 이렇게 뭐 조언을 구한다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만나주시는 것 외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장성철 교수. 이제 원로급들을 만난 것 아닙니까? 네. 어떤 의도로 만났을까요? 두 가지 같아요. 본인이 지지율이 좀 정체되어 있고 하락하는 국면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지혜를 구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나는 것만으로 많은 뭐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했던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너무 아까운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연말 연초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을 때 저런 행보를 보였으면 저 만남 주는 보수 우파의 원로들도 고맙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층에서도 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아, 진정성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저런 행동은 저 불리해요. 저 조급해요. 이런 이미지만 더 고착시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 뭐 이준석 대표나 장성철 교수 이야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김종인 전 대표와는 종종 통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상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은사로서 두 분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오신 분입니다. 또한 윤여준 전 장관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물밑에서 계속해서 메신저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용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에 잘 못하더니 왜 지금 와서 잘하려고 하고 만나주려고 하고 진정성이 있니 없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팩트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면서 주관적인 그 발언들을 하고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단장, 뭐 만난다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저 원로들께서 누가 만나자고 한들 굳이 나는 당신을 안 만나겠다 이러겠습니까? 만나는 거고요. 어떤 후보가 만나자고 해도 아마 만나실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뭐든지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저렇게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의 기조와 당의 기조와 지지자들의 기조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 선대위나 이 일부 이제 핵심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배타적 진영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중도 확장과는 전혀 거꾸로 가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런 노력을 해도 별로적인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민주당이나 지금 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선거 기조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김혜경 씨에 대한 각종 해명이나 또 그 과정에서 논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선거의 기조를 좀 확장적으로 가져가려면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박정환 단장,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 설날 김종인 위원장하고 통화했다고 하던데 혹시 뭐 만나거나 그런 적은 그 뒤로는 아직은 없죠? 뭐 그런 말씀은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끔가다 조언을 구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라는 매개를 통해서 또 뭐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금 이재명 후보 하고 있는 저런 좀 만남 회동들을 보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굳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이 지지율이 회복이 되면은 또 다시 과거에 하셨던 말씀처럼 비슷하게 될지 않을까. 내가 만나자고 했더니 존경하는 줄 알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국면을 빠져나가는 거는 현재 캠프 내에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김혜경 씨 건을 국민들한테 얼마나 가슴 깊이 진정성 있게 소구하느냐가 아마 이 넘어가는 해법이지 저는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런 분 저런 분을 만나고 난 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계기는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박정환 전 그 청와대 대변인 오늘 계속해서 계속 좀 약간의 조롱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정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진정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평가하기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우리 그 저자의 죽음 해석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원 시장에 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 눈물 흘리던 모습이요. 그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 10원 받고 대변 20원 받던 그 관리를 했던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서 눈물을 흘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씨는 악의 눈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했단 말이에요.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고 그 저절로 떨어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도 그걸 악의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야당 후보 캠프의 그 간부가 그 발언일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최소한 원로를 만나는 게 죄가 되나 문제가 되나 뭐가 문제가 됐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원로로부터 조언을 받고 대통령 후보가 현재 상황에서 보다 좀 더 나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돌파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죄지은 그 불법을 저지른 그런 행태로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이거는 그 상도의상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환 단장 한마디보다 양문석 본부장 비판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아무튼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네거티브 그만하자 이런 말도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김만배 씨 녹취록으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병역 면제 의혹까지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김만배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들 한 두 가지가 있지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 바로 죽어. 그리고 또 나는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이런 발언들.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가 얼마나 유착돼 있고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면서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였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동안 봐준 게 뭔지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참 어이없다. 내가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 10년 넘게 차 한잔 한 적이 없는데 궁지에 몰리니까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은 민주당이 막아놓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발끈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간에는 벌써 곽상도는 아들이 받고 박영수는 딸이 받고 윤석열은 아들, 딸이 없으니 아버지가 받았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겨우 이제 와서 곽상도 의원만 구속하는 이 검찰 도대체 이렇게 수사를 뭉개서 되겠습니까?
화천대유 일당들을 도와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사시킨 바로 이 특수수사통 검사 집단이야말로 이 사건의 몸통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특수검사 게이트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제 국민의힘에 묻고 있습니다. 누가 그분입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뇌물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했던 이재명 후보입니까? 아니면 대장동 일당들이 한마디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윤석열 후보입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첫 번째 토론에서 결국에는 대장동을 설계했다는 이재명과 설계해서 그러니까 환수했다는 이재명과 나는 여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이재명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이재명이냐는 답변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말하면 답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이 다시 부각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뭐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노출되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언론이 질문할 때는 대충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넘어갔던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그냥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양문석 본부장,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검찰 비판할 때 꼭 야당 원내대표 발언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편들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하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찰공화국, 검찰 대통령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이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대로 기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인사권을 현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검찰판이 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들이 많다고 저희들은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보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한 이 저희들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의 분노들이 여전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다 더 획기적이고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람을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얹어서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검찰을 섣불리 건드려 놓고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다 이거죠? 예, 끝까지 해내지 못했던 부분이 결국은 검찰의 마지막 발악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하 단장, 국민의힘은 검찰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 글쎄 뭐 더 우리 양문석 본부장님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시고 경남 가서 고생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 자꾸 드리면 안 되는데 글쎄 국민들이 이 얘기 듣고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해 오면서 소위 국민들 쫙쫙 갈라놓고 검찰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독립 다 했잖아요.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그 시끄러운 국회 상황을 만들면서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은 뭐 윤석열 후보 편이고 국민의힘 편이라고 하면 글쎄요 우리나라 국민들 몇 분이나 저 말씀에 공감을 할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윤호중 원내대표 앞서 쭉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특검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특검에서 빨리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 법사위에서 왜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지 국민의힘 저희 당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이미 뭐 말씀하는 부산저축은행까지 뭐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특검하자고 하는데 왜 저게 처리가 안 되고 여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처음부터 저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뭐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누가 주워갔다는 것부터 해서 저는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단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민주당이 지금 검찰 윤석열 편이다. 윤석열 후보한테 줄 섰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검찰 문제가 나오면 그 민주당이 어떤 피해 의식의 회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임명한 지금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권을 행사한 검사고 대장동 수사팀장만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 출신의 그런 검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장동 수사도 이게 뭔가 검찰이 윤석열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과도한 피해의식이고 일종의 상상계라고 보고요. 반면에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검찰 권력을 많이 이용했고 넌 윤석열 후보가 되면 굉장히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검찰공화국 될 거다. 저는 그 우려는 매우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검찰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대장동 특검이 무산된 것도 저는 공의 양당 책임이라고 봐요. 민주당은 하기 싫었던 거고 예.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이 이슈를 끌고 갈 뿐이지 정작 특검까지 하고자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김만배 씨의 저런 얘기가 단지 그냥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 게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때, 대출 비리 사건 때 주임 검사가 지금의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핵심 피의자 조모 씨라는 사람의 변호사가 박영수 전 검사장이었고 그 박영수 검사장한테 그 사람을 알선해 준 게 그 변호인을 소개시켜 준 게 박영수 검사장을 변호인으로 소개시켜 준 사람이 바로 김만배입니다. 때문에 김만배 씨하고 10년 동안 차 한잔 하지 않았다. 마치 그냥 전혀 모르는 원오브댐 법조기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김만배 씨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거가 뭔지를 수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김만배 씨가 전혀 근거 없이 허세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가 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 3자적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본인이 한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라면? 김만배 씨요. 예. 작년 9월 달에 정영학 씨 녹취록이 공개가 됐을 때 김만배 씨랑 김만배 씨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정영학 씨가 녹취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걸 믿어야죠. 그렇다면은 거기서 얘기했던 윤석열 카드 같은 경우엔 허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하고 나중에 끝내는 얘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헷갈렸는데요. 달라지죠. 근데 저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은 있어요. 의심은 있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장성철 교수 말씀의 요지는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쪽입니까? 아니면 허세다 이쪽입니까? 뭔가 있는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있는 것 같은데 허세가 좀 섞여 있다? 네. 근데 제가 왜 그냥 뭔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냐면 정말 우연히도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샀잖아요. 이건 너무 큰 우연 같아요. 우상호 의원이 거기 내 지역구라서 내가 부동산 10군데 다녀봤는데 여기 그 집 내놓은 집 없대요. 라고 증언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곳이 과연 김만배 씨 누나는 어떻게 그 집을 샀을까? 그러한 의구심은 있어요. 근데 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 씨가 허풍이라고 했으니 그걸 믿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 부분은 궁금하기는 해요. 박정아 단장 특히 지난번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연히 뭐 그렇게 아버지 집을 사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머쓱하게 그냥 윤석열 후보가 웃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때 정말 정색하고 반박하고 사실이 아닌 거를 이렇게 토론장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조금의 근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조금의 근거라도 있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건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박했었어야죠. 근데 너무 황당한 얘기라면 저는 뭐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한 29일 정도밖에 30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만약에 김만배 씨가 얘기한 저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단초가 있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저는 검찰이 현 여권이 저걸 그대로 놔뒀을까? 오히려 그 지점에 의심점이 더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토론의 행태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요. 불리하면 웃거나 그렇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개연성이 있으면 진지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개연성조차도 없으니까 허허하고 넘어갔다는 게 지금 박정아 단장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이제까지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때부터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한테 강하게 조임을 받을 때마다 허허허 그다음에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식이고 안 그러면 불리하면 웃어버리거나 안 그러면 말실수하거나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딱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반박해서 이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도 안 돼 있지만 내용도 변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보셨다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나요? 아니, 저는 계속해서 양문석 본부장은 그렇게 보셨다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 병역 면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병역 면제받았죠. 그 이유는 부동시입니다. 부등시라고도 하고 부동시라고도 하는데 두 눈의 시력 차이가 너무 컸을 때 그때는 이제 병역 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면제가 됐는데 왜 병역 검사할 때 하고 나중에 검사 임용 당시 쟀던 시력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검사 때는 왼쪽 눈이 0.8, 오른쪽 눈이 0.1, 0.7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제가 됐는데 검사 임용할 때는 왼쪽이 0.2, 오른쪽이 0.3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정상 시력이었다 하는 건데 오래전 얘기까지 이제 꺼내 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 청문회 때 다 검증한 내용인데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그런 걸로 공격하냐라고 반박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서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에 임명되면서 받은 두 번의 신체 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2, 0.3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0.2, 0.3은 부동시가 아니고 정상시입니다.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두 번 검사 시절은 이걸로 추정됐을 때는 정상이고 다시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가 되니까 부동시가 된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후보님의 병역 부동시가 허위라는 의혹 제기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후보님 입장은 어떠신지?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양당이 다 검증을 했는데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예, 자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양쪽 시력의 차이가 이제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 군 면제가 되긴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부동시라고 해서 군 면제를 받으셨는데 검사 시절에는 0.2, 0.3 정도로 거의 사실 차이가 없거든요. 이 정도는. 네. 그리고 나서 또 청문회 때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시 부동시가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병역 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큰 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께서 좀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대선 후보들이 선거철만 되시면 버스를 탄다거나 전철을 타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 너무 노선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에서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부동시 때문에 운전을 안 하세요. 아예 운전을 안 하셔서 그 마지막에 좀 뒷부분에 좀 영전하셨지 대부분을. 잠깐만요. 윤석열 후보께서 부동시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비서실장님한테 들었고요. 그래요? 면허증을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박정환 단장, 윤석열 후보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면허 없습니다. 운전 못합니다. 아예 안 땄어요? 아니면 지금 취소가 됐어요? 아니요. 아예 시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운전하기에 불편한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는 군 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허허허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철 교수 들은 얘기 있습니까?
그 민주당이 얼마나 정말 할 말이 없고 공격할 게 없으면 저런 것까지 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당시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력은 계속 변한다. 특히 50대가 넘어가면 원시가 오기 때문에 시력이 달라질 수가 있다. 지금 인사청문회 때 냈던 그 시력을 갖고 병역 판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와놓고 지금 와서 왜 저러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본인들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비전과 정책과 철학과 가치관을 국민들 앞에 내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박정하 단장 지금은 운전면허 따도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 저 검사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안이 그러면 지금 시력은 검사 임용 때 시력에 가까운지 병역 면제 당시 시력에 가까운 건지 그건 미처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검사 임용 과정도 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뭐 공무원 임용할 때 신체 검사 해봤는데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검사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그게 어떤 연유로 저렇게 기록이 됐는지도 오히려 한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교수 좀 해묵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엑스파일 그 안에 혹시 병역 면제 관련된 의혹도 들어 있었습니까? 그냥 8개월 지나가지고요. 이제 정말 그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청문회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단일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탐색전 분위기인데요. 예열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가 관훈 토론회 했지요. 단일화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것 물어보세요라고 해도 기자들 단일화만 30분 정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단일화에 거의 한 15분에서 30분 이렇게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둘 간에도 서로 이렇게 공론화 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자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하고 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뭐라고 기자들 질문에 답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에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둘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이 정도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넘어야 할 산이 아마 이준석 대표일 겁니다. 이준석 대표 여전히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소위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1월 초쯤에 안철수 후보가 기분 좋게 막 기세 낼 때 그때와 달리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 추세가 완연하거든요. 저희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이전됐던 부분들이 다시 저희 후보에게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보수 성향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 후보에게 그대로 오롯이 편입되기는 어려운 지지율이 아니냐 그런 인식도 당 내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단장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조사한 것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55명은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당 내에서 단일화 꼭 해야지 방법 있나 이런 분위기하고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이길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하고 어떤 쪽이 더 높습니까?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꼭 필요할까라는 이준석 대표의 생각에
거의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필요 그런데 없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당 많은 의원들이 소속원들이 당원들이 꼭 이겨야 되는 대선이니까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면 대승적으로 다 받겠다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결단해야 될 시기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서로 협상을 하면서 이것을 주고 저것을 받고 이런 과정은 필요가 없고 안철수 후보가 정말 작년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는 모든 걸 더 양보해서라도 아니면 모든 걸 수용해서라도 저는 결단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백기투항하라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백기투항이 아니라요. 제가 경선을 같이 했던 분들 있잖아요. 최재형 원장님,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윤석열 후보를 보니까요. 나랑 뜻을 같이 하면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자리 어떻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백기투항이 아니라 믿고 정말 대의인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안철수 후보 측이 제안한다면 저는 반 이상도 줄 만한 마음의 이 성적을 갖고 있는 후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형태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저거는 양쪽에서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의 양보 형식의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큰 명분을 줘야 할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양보를 통한 단일화가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정부라면 DJP 연합 같은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직을 제의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민의 당에서 뭐 장관 자리 몇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자 단일화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